유준 씨, 정말 맞죠? 골프장 클럽하우스 테라스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50년이 흘렀지만 그 억양만큼은 그대로였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 바이저 모자 아래로 주름 자국이 깊게 팬 그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종로사가 다방에서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래하던 그때 그 소녀였어요. 정미 씨? 제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고 그녀는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걸 애써 감추면서요.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진짜 울 것 같아요. 간암 수술 후 6개월. 저는 죽음 앞에서 돌아왔지만 삶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아침 6시, 저는 늘 그랬듯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덜미가 뻐근했어요. 50년을 함께한 침대는 이제 아들 내외 방에 있고 저에게 남은 건 이 낡은 2인용 소파뿐이었죠. 며느리 선영 씨가 주방에서 칼질 소리를 냈습니다. 도마 위로 내려찍는 소리가 유독 날카롭게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비친 제 얼굴은 초췌했죠. 간암 수술 자국이 아직도 붉게 남아 있었고 살은 더 빠져 광대뼈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거울 속 노인은 낯설었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이 집에서 손님이 아닌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님, 아침 차려놨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되 따뜻함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계란 반숙 하나. 늘 똑같은 메뉴였죠. 아들 상우는 넥타이를 매며 서둘러 밥을 떠먹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골프장 가세요? 응, 날씨도 좋고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선영 씨가 설거지를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요새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은데 몸조리 좀 하셔야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뼈가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국물을 한 술 더 떠먹었습니다. 상우는 곧바로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고 선영 씨는 아이를 깨우러 안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골프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지나가고 아파트 단지가 스쳐 지나갔어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죠.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매일이 똑같았고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는 확신만 있었어요. 골프장 주차장에서 내려 클럽하우스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준 씨. 뒤돌아보니 같은 회원인 박 사장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더군요. 오늘 우리 팀이랑 같이 치죠. 한 분 자리 비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혼자 도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티샷을 준비하는 동안 박 사장이 누군가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정미 씨. 요새 우리 클럽에 자주 오시는데 실력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세요. 그때 저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흰색 골프웨어에 베이지색 바이저를 쓴 작은 체구의 여자였어요. 머리는 짧게 자르고 염색한 흔적이 있었지만 단정했죠. 그녀가 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그 눈빛,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명확하지 않았죠. 50년이라는 시간은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라운딩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조용히 샷을 날렸고 그녀도 제법 괜찮은 비거리를 냈어요. 박 사장이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저는 그저 기계적으로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네 번째 홀티박스에서였어요. 그녀가 제 옆에 섰습니다. 혹시 종로에서 사신 적 있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봤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네, 옛날에요. 종로 사가, 다방, 기억 안 나세요? 기타 치시던 분. 그 순간 기억이 쏟아졌습니다. 어둑한 다방 안,
담배 연기 사이로 들리던 기타 선율. 그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소녀. 정미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메어왔고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웃음만큼은 여전했어요. 맞죠? 유준 씨.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렇게 골프장에서.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라운딩을 마치고 저는 클럽하우스 테라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박 사장과 함께 먼저 떠났지만 헤어지기 전 제게 명함을 건넸어요. 작은 골프 아카데미 사무실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시간 되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역시 손이 떨려서 명함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멀리 페어웨이를 바라봤습니다. 초록빛 잔디 위로 햇살이 비스듬히 내리쬐고 바람에 나무들이 살랑거렸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어요. 50년. 반세기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뒤 정미 씨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뒤였어요. 편지도 없었고 소식도 끊겼죠. 저는 그 상실감을 삼키며 다른 여자를 만났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이름 앞에 섰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그 얼굴을 떠올렸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외로움까지도요.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선영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늦으셨네요. 저녁 다 식었어요. 식탁엔 이미 차가워진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손주는 방에서 게임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숟가락을 들었어요. 선영 씨는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새 매일 나가시는 것 같던데 몸은 괜찮으세요? 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죠.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병원 검진도 곧 받으셔야 하잖아요. 알고 있어.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밥 몇 숟가락을 떠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방이라 부를 수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죠. 옷장 하나와 소파 하나가 전부인 것이 한쪽 구석.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눈을 감고 명함 속 전화번호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요? 다음 주 화요일, 저는 다시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박 사장도 없었고 정미 씨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홀로 라운딩을 돌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9번째 홀 그늘 아래서 그녀를 다시 봤어요. 혼자 벤치에 앉아 물병을 마시고 있던 정미 씨는 제가 다가가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준 씨, 오늘도 오셨네요. 정미 씨도.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혼자 산 지 20년 됐어요. 남편은 일찍 떠났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 옆에 앉았어요. 저도. 아내는 10년 전에 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연민과 이해가 섞여 있었죠. 혼자 사는 게 참 외롭죠.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웠어요.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도 손주가 옆에 있어도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정미 씨는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 당신이랑 있으면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아요. 그 고백이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정미 씨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럼요. 기다릴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평생 처음 느껴보는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실은 차갑게 돌아왔죠. 선영 씨가 팔짱을 낀 채 현관에 서 있었어요. 아버님, 요새 너무 자주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몸도 성치 않으신데. 난 괜찮아. 괜찮긴요. 병원비도 만만찮은데 골프장은 매일같이 가시고.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새 누구랑 다니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시던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봤을까요? 아니면 선영 씨가 미행이라도 한 걸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변명할 것도 해명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선영 씨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나이 드신 분이 좀 철 드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로 걸어갔어요. 등 뒤로 선영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정미 씨의 얼굴과 선영 씨의 날선 목소리가 번갈아 떠올랐어요. 저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제 것일까요? 아니면 남의 것일까요? 명함 속 전화번호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 씨의 감시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어디 가는지 물었고 돌아오면 몇 시에 나갔는지 확인했어요. 심지어 골프 가방까지 뒤져보는 눈치였죠.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골프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영 씨가 현관을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골프장은 무슨... 병원은 다음 주야.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제가 예약 확인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일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영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팔짱을 낀 채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죠. 상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슬쩍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골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일까요? 서러움일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몰라요.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미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답장을 쓰다 말고 그냥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할까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 간다고 말해야 할까요? 70평생 이렇게 초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안을 빙빙 돌며 시간을 보냈어요. 선영 씨는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저녁 준비를 했죠. 저는 그저 방 안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상우가 퇴근했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요란했죠.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요새 좀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몸 생각 좀 하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어요. 회사 일로 지쳐 있었죠.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나도 내 몸 잘 알아. 선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매일 밖으로만 도시는 거예요? 집에서 좀 쉬세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을 마치고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상우는 서재로 들어갔고 선영 씨는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죠. 나이 들면 철이 들어야 하는데.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철이 들어야 한다고요? 저는 평생 철들어 살았습니다. 가족 위해, 아이들 위해, 아내 위해. 제 욕심은 한 번도 내세워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인생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숨 쉬고 싶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밤 11시, 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정미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유준 씨,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혼자 견디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옷가집 몇 벌, 세면도구, 약, 그리고 통장 몇 권. 많지 않았어요. 애초에 제게 남은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아침 6시, 선영 씨가 일어나기 전에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상우는 아직 자고 있었고, 손주도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현관 신발장 위에 쪽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 한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움일까요? 설렘일까요? 아니, 둘 다였습니다. 친구 김 선배 집에 도착한 건 아침 7시였어요. 김 선배는 혼자 사는 호랍이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죠. 넓은 아파트에 덩그러니 혼자 사는 그였기에 저를 흔쾌히 받아줬어요. 얼마든지 있어. 나도 심심했어. 김 선배는 커피를 내오며 웃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정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정미 씨, 저예요. 유준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연락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 나왔어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괜찮아요. 어디 계세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요.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이 섞여 있었죠. 친구 집에 있어. 왜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상우야,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구나.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오세요. 얘기해요. 아니야. 이제 됐어. 아버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김 선배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가을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상우에게선 하루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돌아오라는 말은 없었지만 걱정하는 목소리였죠. 선영 씨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수요일 오후 정미 씨와 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엔 단둘이었어요. 박 사장도 다른 회원도 없이 오직 우리 둘만 라운딩을 돌았죠. 티샷을 날리고 페어웨이를 걸으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요. 정미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악기점을 정리하고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자식은 없었고 조카들이 가끔 들르는 게 전부였죠.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묻자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멀리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외로웠죠. 매일 밤이 길었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정미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유준 씨는요? 집 나오셔서 후회 안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해요.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유준 씨 만나서 좋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설레어 본 적이 없었어요. 라운딩을 마치고 우리는 클럽하우스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페어웨이를 물들이며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정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준 씨,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저도 명확한 계획은 없었으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었죠. 글쎄요. 일단은 혼자 살 곳을 알아봐야죠.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사무실 근처에 괜찮은 원룸들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도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석양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죠.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요양원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 2개를 해지했어요. 1,000만 원 정도였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당분간 살아가기엔 충분했습니다. 통장을 들고 나오는데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 돈은 제가 죽은 뒤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모아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았어요.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제대로 살아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정미 씨가 알려준 원룸은 작았지만 깔끔했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작은 부엌이 딸린 구조였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왔고 조용한 동네였죠. 부동산 사장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이에요.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요. 비록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짐을 옮기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어요. 가진 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세면 도구,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 하나. 정미 씨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커튼을 달고 작은 식탁을 놓고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 넣었죠.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뭘요? 저도 즐거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비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서서 라면을 끓이는데 마치 신혼부부 같았어요. 우습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뒤 상우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상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들어와. 상우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여기서 사세요? 응, 괜찮아. 아버지. 상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상우는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선영이가 화 많이 풀렸어요. 아버지 돌아오시면 조용히 지내겠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돌아가. 왜요? 집이 불편하세요? 불편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상우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죠. 알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아서요. 상우는 일어서며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아들 마음이 느껴졌죠. 괜찮아. 나 돈 있어. 그래도요. 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상우는 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가끔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그래. 문이 닫히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고 정미 씨와 함께 골프장에 가는 날이면 가슴이 설레었어요. 저녁엔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었죠. 70평생 이렇게 평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미 씨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우리는 매주 두세 번씩 만났고 함께 산책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것 같았죠. 어느 토요일 저녁, 정미 씨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생선구이가 상에 올라왔어요.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죠.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 먹는 것 같네요. 제 말에 정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자주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정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유준 씨, 저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낯익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상우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영 씨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미 씨도 그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선영 씨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긴요. 아버님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선영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상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시죠. 얘기 좀 해요. 난 할 얘기 없어. 선영 씨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아버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 여자 꼬시고 다니세요? 그 말에 정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만해. 그만하긴요.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우리 시아버지가 70에 연애한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정미 씨는 고개를 숙이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상우가 선영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왜요? 잘못한 게 우리예요? 선영 씨는 뿌리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 씨,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이요? 아버님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게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사람이면 가족 생각 좀 하시죠. 손주도 있는데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손주를 위해 제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손주는 내가 살아있든 없든 잘 클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아니면 못 살아. 선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화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상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발, 집에 가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상우야, 나 안 가. 아버지, 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아들이었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도, 우리도 힘들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난 돌아갈 수 없어. 선영 씨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혼자 사세요. 우리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녀는 차 문을 열고 올라탔어요. 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차에 올라탔죠. 차가 떠나고 주차장엔 저와 정미 씨만 남았습니다. 정미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유준 씨, 쟤 때문에 가족이랑 멀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멀었어요. 그래도 저 때문에 힘드실 텐데.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미 씨, 당신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행복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해야 해요. 우리 남은 시간 얼마 없잖아요. 그 말에 정미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주차장 한가운데서 사람들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요. 그날 밤 원룸에 혼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우였어요. 아버지, 진짜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없어.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상우야, 나도 널 사랑해. 근데 내 인생도 소중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맘대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반짝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상우도, 선영 씨도, 손주도요. 저는 매일 정미 씨와 시간을 보내며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정미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웃을 때도, 산책할 때도, 식사할 때도 어딘가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는 걸요. 어느 저녁,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준 씨, 가족 보고 싶으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미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제대로 얘기 나눠보시고. 그럴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안 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나야, 아버지, 다 같이 한번 만나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상우가 작게 대답했죠. 알겠어요. 언제요? 내일 저녁, 집 근처 식당에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어요. 방으로 들어서니 이미 상우와 선영 씨, 그리고 손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어색해하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죠. 선영 씨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했고 상우는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할 말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의 날카로운 시선, 상우의 피곤한 얼굴, 손주의 낯선 눈빛, 모두 제게서 멀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선영 씨가 코웃음을 쳤어요. 미안하면 다예요? 집 나가시고, 여자 만나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맞아요. 다 내 잘못이에요. 제 말에 선영 씨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내가 너무 오래 참았나 봐요. 은퇴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더라고. 상우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매일 눈치 보고 숨죽이고 짐처럼 살았어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죠. 선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정미 씨를 만났어요. 50년 전 첫사랑이었던 사람. 그 사람 만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나도 알아요. 70에 무슨 연애냐고, 창피하다고. 근데 나도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싶었어요. 선영 씨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상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탓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도 힘들었어요. 알아. 내가 부담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죠.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모시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잘했어. 나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야. 선영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미안해요.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요. 저는 손주를 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을 굴리고 있었어요. 준호야. 손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린 눈에 혼란이 가득했죠. 할아버지가 너한테 좋은 할아버지 못 됐구나.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상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응, 그럼 됐어요. 상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아버지 행복하시면 그거면 돼요. 선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 부렸나 봐요.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다 내 탓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진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상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가끔 연락 주세요. 그래. 그리고 몸 조리 잘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제 허리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손주를 꼭 안아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겁고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가족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가까워질 순 없겠지만 최소한 서로를 이해하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어요. 상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손주는 가끔 문자를 보냈죠. 저는 정미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했고 오후엔 골프 연습장에 갔어요. 저녁엔 그녀의 집이나 제 원룸에서 소박한 식사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어느 목요일 저녁, 정미 씨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묵은지가 상에 올라왔어요.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식사였죠. 밥을 먹다 말고 정미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준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미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얘기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마주 봤어요. 정미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준 씨가 군대 간 사이에 저 결혼했잖아요. 네, 알아요. 그게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었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죠.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매일 유준 씨 생각했어요. 편지 쓰고 싶었지만 쓸 수 없었어요. 이미 다른 사람 아내가 됐는데 무슨 얼굴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잘해줬죠. 근데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준 적이 없었어요. 늘 유준 씨만 생각했거든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슬펐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평생 그 사람한테 제대로 된 사랑을 못 줬으니까. 저는 일어나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정미 씨, 미안해요. 제가 바보 같았죠. 기다린다고 말도 못하고.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 뒤 정미 씨가 진정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죠. 정미 씨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이제라도 유준 씨랑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미 씨,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아요. 네, 그럴게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맞잡고 달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다방에서 기타를 치던 그 시절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옛날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김 선배 집에서 가져온 짐 속에 섞여 있었던 거였어요. 앨범을 펼치자 옛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제 모습, 아내와 찍은 결혼사진, 어린 상우를 안고 웃던 날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구석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종로사가 다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정미 씨가 나란히 서 있었죠. 제 손엔 기타가 들려 있었고 정미 씨는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엔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1974년 여름, 정미와 함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오후, 정미 씨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녀는 사진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진, 아직 갖고 계셨어요? 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앨범 구석에 있더라고요. 정미 씨는 사진을 꼭 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유준 씨 사진 한 장 갖고 있어요. 정말요? 네, 서랍 깊숙이 숨겨뒀어요. 남편한테 들킬까봐.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가끔 꺼내봤어요. 외롭고 힘들 때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젠 사진 안 봐도 돼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정미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오래된 음악 다방을 찾아갔습니다. 종로는 많이 변했지만 그 골목만큼은 여전했어요. 다방은 리모델링 됐지만 분위기는 옛날 그대로였죠.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 2잔을 시켰습니다. 스피커에서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정미 씨의 손을 잡고 작게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왔네요. 그러게요. 꿈만 같아요. 정미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방에서 만난 날, 처음 손잡았던 날, 헤어지던 날.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다방을 나오며 정미 씨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유준 씨, 진짜 행복해요. 나도요.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우리는 손을 맞잡고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이제 우리에겐 앞으로 남은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미 씨와 함께 소도시로 이사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이었죠. 창문을 열면 짠바람이 들어왔고 아침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해변을 산책했어요.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고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죠. 정미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가끔 옛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다 늦은 줄 알았는데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네요. 어느 저녁 정미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오늘, 그리고 내일만 생각했죠. 골프는 여전히 쳤습니다. 근처 퍼블릭 골프장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라운딩을 돌았어요. 실력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즐거웠죠.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정미 씨와 다음 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엔 인근 온천 가볼까요? 좋아요. 몸도 풀고 오면 좋겠네요. 소소한 계획들이었지만 그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상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소도시까지 차를 몰고 와서 함께 식사를 했죠. 선영 씨도 따라왔고 손주도 가끔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주말 상우가 정미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정미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정미 씨와 함께 해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어요.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정미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유준 씨, 후회 안 해요? 뭐요? 가족 떠나고 저랑 여기까지 온 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당신 만나서요.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어서요. 정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가 입가에 맴돌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살아있어서, 유준 씨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고 저는 거실에 앉아 라디오를 틀었어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정미 씨가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유준 씨, 밥 먹어요. 저는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정미 씨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뭘 그렇게 봐요? 정미 씨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냥 행복해서요. 저도요.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